새벽 5시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재래시장 골목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가게의 불이 먼저 켜집니다.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은 반찬. 문이 열립니다. 26살 여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천천히 업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켜지자 작은 가게가 드러납니다. 반찬통 몇 개, 김치 냉장고 하나, 작은 계산대 하나, 선반 위에는 언젠가 누군가가 써붙인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이은, 한정은은 그 쪽지를 보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두 눈을 감고도 그 글씨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업은 채 조용히 앞치마를 두릅니다. 아이의 기저귀, 가방이 의자 위에 놓입니다. 잠시 뒤 아이가 칭얼거립니다. 정은은 등에 업힌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금방 끝난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단호합니다. 마치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만큼 그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정은은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합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등에 업힌 서한은 그 리듬에 맞춰 다시 눈을 감습니다. 아이에게 이모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발포 스티로폼 상자를 내리는 소리가 납니다. 맞은편 야채 가게에서는 물 뿌리는 소리가 납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새벽 냄새가 골목에 가득합니다. 젖은 시멘트 바닥, 생선 비린내, 그리고 어디선가 끓이는 국물 냄새. 정은의 가게에서 나오는 냄새는 그 중에서 가장 구수합니다. 그때입니다. 가게 문 앞에 낯선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의 위쪽 절반이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문 앞에서 가게 안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가게 내부의 구조를 읊고 선반의 반찬들을 살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업은 채 칼질을 하고 있는 정은에게 머뭅니다. 노인은 천천히 문을 엽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냅니다. 정은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는 손님마다 얼굴을 보지 않고도 발소리만으로 단골인지 새 손님인지를 구분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작은 계산대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습니다. 조용히, 마치 오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정은이 고개를 돌립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칩니다. 어르신, 손님이세요?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은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재고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구경 좀 해도 되겠소? 그 말의 뜻이 이 가게를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자를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정은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다시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것이 강태석과 한정은의 첫 만남입니다. 강태석은 지금 이 순간 대형식품그룹 회장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외지 노인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코트, 때가 탄 운동화, 안경도 비싼 것을 두고 싼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 시장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개월 전 그의 외아들 강준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강태석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겼습니다. 34살이 되도록 여자 하나 제대로 사귀지 않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음에 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분이에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강태석은 아들의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하는 데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 한정은 26세, 재래시장, 내 반찬 가게 운영, 미혼모, 아이 아버지, 불명, 고졸, 자산 없음, 채무 없음, 전과 없음. 강태석은 그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러 가겠다고. 비서는 말렸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석은 평생 남의 말을 듣고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틀 뒤 이 시장 근처 여관의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켜진 곳이 이 가게였습니다. 강태석은 가게 안에서 정은을 관찰합니다. 아이를 업은 채 칼질을 하는 모습, 국물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반찬통을 정리하는 모습. 그 모든 동작이 능숙하고 낭비가 없습니다. 30도 안 된 여자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이 일을 한다는 것. 강태석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가진 것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내 아들이 뭘 보고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건지. 강태석은 조용히 가게를 둘러봅니다. 벽에 붙은 메뉴 종이, 가격표, 반찬 통 위에 손으로 쓴 이름표들, 그리고 다시 선반 위 종이를 봅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이은, 그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봅니다. 저건 누가 쓴 거요? 정은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언니가 썼어요. 언니가 이 가게 하는 거요? 예전에 같이 했었어요. 강태석은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예전에라는 말에 무게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느끼는 자신을 그는 잠시 밀어둡니다. 얼마 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지나가면서 정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 중 한 명이 가게 문 앞에서 강태석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러다 정은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정은 씨, 저 아저씨 알아요? 정은이 고개를 젓습니다. 상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강태석을 한번 훑고는 자리를 뜹니다. 강태석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어서자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한 명이 들어와 도라지 무침과 시금치 나물을 삽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 2명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정은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말수를 아끼면서도 정확하게 응대합니다. 강태석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시금치 나물 얼마요? 정은이 대답합니다. 3,000원이에요. 강태석이 10,000원을 내밉니다. 정은은 거스름 돈을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7,000원. 한 푼 틀리지 않게. 강태석은 거스름 돈을 받고 가게를 나섭니다. 그가 골목 끝에서 한 번 돌아봅니다. 정은은 이미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에 엎인 서한은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강태석의 손에는 시금치 나물 한 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려다봅니다. 그 시금치 나물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그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런 것은 지금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강태석은 그 생각을 품은 채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재래시장에서 소문은 반찬보다 빨리 퍼집니다. 아침 6시가 지나면 시장 골목에는 상인들의 작은 모임이 생겨납니다. 누군가가 커피를 사오고 누군가가 핫도그를 사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그 이야기 중 요즘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한정은입니다. 정은 씨 말이에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요. 최영숙이 말합니다. 그녀는 시금치 나물에 참기름을 넣으면서도 눈은 가게 밖을 봅니다. 50대 중반의 이 여자는 시장에서 20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웃음이 해프고 그러나 눈빛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들었어요? 어제 낯선 아저씨가 정은 씨 가게에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대요. 나이 든 남자가. 박순덕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에이, 그냥 손님 아니에요? 최영숙이 혀를 찹니다. 손님이 1시간을 앉아 있어요? 반찬 가게에? 박순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찜찜함을 느낍니다. 최영숙이 정은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 눈빛, 무언가를 즐기는 것처럼 반짝이는 그 눈빛이 박순덕은 늘 불편합니다. 최영숙은 말을 이어갑니다. 저야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아이 아빠도 없이 애 데리고 장사하면서 나이 든 남자랑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저 여자가 좀 처신을 잘해야지. 그 말이 시작입니다. 시장 안에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살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노인이 가게에 들렀다는 말이었다가 오후에는 나이 든 남자가 매일 드나든다는 말이 됩니다. 저녁 무렵에는 아이 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소문은 정은의 귀에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서화를 돌봅니다. 그 침묵이 사람들에게는 더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그 무렵 강태석은 여관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준혁아, 아버지, 거기 오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오실 필요 없다고요. 내가 내 눈으로 봐야 알지. 강준혁은 한숨을 쉽니다. 서울에서 그는 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화가 반가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는 목소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셨어요? 강태석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아이가 있더라.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아이 아버지가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아버지, 그 아이는 나중에 직접 와서 말해라. 전화로는 안 된다. 강태석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여관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 멀리 정은 반찬의 간판 불빛도 보입니다. 이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강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코트를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여관 문을 나섭니다. 서하는 가게 한쪽 구석에 마련해 놓은 작은 이불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정은은 마지막 반찬통을 닦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혹시 아직 영업해요? 강태석의 목소리입니다. 정은이 고개를 들어봅니다. 아침에 왔던 노인입니다. 마감하려던 참이에요. 조금만 있어도 되겠소? 정은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태석은 다시 같은 자리, 계산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습니다. 그는 아침보다 조금 더 오래 가게를 둘러봅니다. 아이가 있군요. 정은은 잠든 서하를 봅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돼요? 10달이요. 강태석은 잠든 서하를 바라봅니다. 아이는 볼이 통통하고 손이 작고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혼자 키우오? 정은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예. 힘들겠네. 그 말이 동정인지 판단인지 정은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은은 그 어느 쪽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강태석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입을 다뭅니다. 그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려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십 년간 사람을 봐온 그입니다. 대개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진짜로 힘들지 않은 사람, 아니면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이 여자는 후자처럼 보입니다. 강태석은 일어서며 물어봅니다. 이 가게 오래 했소? 2년 됐어요. 혼자서요? 정은은 잠시 서하를 봅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시작했어요. 또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강태석은 그 말의 뒤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묻지 않기로 합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냅니다. 오늘 시금치나물 잘 먹었소. 맛있었어. 그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내밉니다. 정은의 눈이 잠시 커집니다. 아까 거스름 돈 다 드렸는데요. 그냥 주는 거요. 정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유 없이 받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잖아요. 강태석은 그 말을 듣고 멈춥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줘봤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거절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화를 내지도 고사스럽게 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강태석은 돈을 지갑에 넣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가게를 나섭니다. 문이 닫히고 골목에는 다시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강태석은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받는 돈이 제일 무겁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번영회장 이경수가 정은 반찬 앞에 나타납니다. 이경수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시장 안에서 중형 슈퍼마켓을 운영합니다. 시장 번영회장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 직함이
그에게 준 것은 지위보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시장 안의 크고 작은 일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도 그 낯선 노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정은 씨, 어제 온 아저씨 말이에요. 혹시 알아요? 정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손님인 것 같아요. 이경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습니다. 그냥 손님이 이틀 연속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뭔가 사정이 있는 분 같던데. 정은은 더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경수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정은 씨, 시장 사람들이 요즘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 알죠? 저는 그런 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정은 씨 처신 좀 잘해줘야 저도 관리하기가 쉽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은은 압니다. 그러나 정은은 이번에도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경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지나갑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이경수는 웃으며 자리를 뜹니다. 정은은 그를 배웅하지 않습니다. 등을 보이며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강태석이 이 시장에 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장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정은 반찬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 전체가 그의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힘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의 서열, 단골 손님의 흐름, 가격의 흐름, 그리고 소문의 흐름. 그 중에서 강태석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소문의 흐름입니다. 한정은에 대한 소문은 이 시장에서 유독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혼모, 아이 아버지, 불명, 알 수 없는 남자들과 어울린다. 그 소문들은 마치 누군가가 설계한 것처럼 체계적입니다. 강태석은 그 소문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최영숙을 주목하게 됩니다. 최영숙의 떡집은 정은 반찬에서 3칸 옆에 있습니다. 거리상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나 두 가게 사이의 온도는 차갑습니다. 최영숙은 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걱정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 속에는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강태석은 어느 날 오전 최영숙의 떡집에 들어갑니다. 떡 좀 주시오. 최영숙이 환하게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강태석은 서울이라고 답합니다. 최영숙은 그 대답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서울 손님은 값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 노인 혼자라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셈입니다. 서울서 오셨어요? 어쩐 일로? 그냥 좀 쉬러요. 최영숙이 떡을 싸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 좋은 곳이에요. 시장 구경하기도 좋고. 어르신, 옆 가게의 반찬은 사봤어요? 정은 반찬 말이오? 최영숙의 눈빛이 잠깐 반짝입니다. 어머, 벌써 아세요? 맞아요, 거기. 솔직히 반찬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 아가씨가 좀 사정이 있어서요. 강태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영숙은 그 침묵을 더 말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빠가 없거든요. 아이 데리고 혼자 장사하고. 뭐, 불쌍하긴 한데. 근데 어르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소? 최영숙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아이 아빠가 여럿이라는 말도 있어요. 뭐, 저야 소문이라 확인은 못했지만. 강태석은 그 말을 듣고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소문을 씹어봅니다. 소문이라고 말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
확인 못했다고 하면서 입에 올리는 방식. 이 여자는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강태석은 떡값을 치르고 떡집을 나섭니다. 그는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는 방식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강태석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방식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실과 거짓을 섞어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 그는 다시 정은 반찬 쪽을 봅니다. 정은은 오늘도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오늘은 유모차에 앉아서 시장 골목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서아를 보며 손을 흔들기도 하고 뭔가를 건네기도 합니다. 서아는 아직 말을 못하지만 그 손짓들에 반응하며 작은 팔을 뻗습니다. 강태석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이 시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먼저 정은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먼저 정은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은 씨, 정은이 강준혁을 봅니다. 잠시 눈빛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반가움이 아니라 뭔가를 더 읽고 싶어 하는 눈빛입니다. 왜 왔어요?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네요. 강준혁이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오셨어요. 정은의 손이 멈춥니다. 알아요. 강준혁이 놀란 눈으로 정은을 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작은 시장이에요. 낯선 노인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에 띄어요. 강준혁은 잠시 멈춥니다. 근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손님으로 대했어요. 정은의 그 말이 강준혁에게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지도, 잘 보이려 하지도,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서아를 돌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강준혁은 그 사실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분. 알아요. 무섭지 않아요? 정은은 잠시 서아를 봅니다. 무서운 건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저녁 강태석은 아들이 시장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틀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그는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전, 강태석은 정은 반찬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정은은 오늘도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태석이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살 것도 없는데 앉아도 되겠소? 네,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강태석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는 강태석이라는 사람이요. 정은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알아요. 강태석은 잠시 멈춥니다. 역시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소. 들었어요. 그 결혼 내가 반대하오. 정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반찬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강태석을 마주봅니다.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태석은 봉투를 정은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 봉투 안에 계약서가 있소. 간단하오. 내 아들과의 결혼을 포기하는 대신 당신 가게의 건물을 포함한
이 골목 상권 전체를 정리해드리겠소. 금액은 10억이요. 정은은 봉투를 보지 않습니다. 10억이요. 강태석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 형편에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소. 정은은 봉투를 들지 않습니다. 회장님, 말해보오. 이 가게는 제 것이 아니에요. 강태석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오? 정은은 선반 위 쪽지를 봅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이은, 이 가게는 제 언니가 만들었어요. 2년 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서아는 언니 딸이에요. 제 조카예요. 강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미혼모가 아닙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죽은 언니의 아이를 키우고 죽은 언니의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니가 서아를 낳고 열흘 만에 사고가 났어요. 서아 아빠는 그 전에 이미 사라졌고요. 저는 그냥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담담합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이 가게를 팔면 언니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돈이어도 그 돈이 언니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정은은 봉투를 강태석에게 돌려밉니다. 받을 수 없어요. 강태석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절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절은 처음입니다. 돈의 크기를 알면서도 그것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단단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강태석은 봉투를 집어들어 코트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는 문 앞까지 걸어가다 멈춥니다. 서아, 그 아이 이름이 서아요? 예. 한자로 뭐요? 서쪽 서씨. 아이 아을요. 언니가 지었어요. 서쪽 하늘 노을처럼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한다고. 강태석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게를 나섭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 강태석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여관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더 조용히, 더 멀리서 시장을 관찰합니다. 이제 그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시장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문의 출처. 강태석은 평생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정보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소문은 아무 이유 없이 일관된 방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문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떡 한 봉지를 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가 서울에서 온 노인이라는 인상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경계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강태석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정은에 대한 소문은 항상 최영숙의 입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나 최영숙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소문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문의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태석은 그 원본을 추적합니다. 최영숙이 소문을 처음 들은 곳. 그것은 놀랍게도 이경수였습니다. 시장 번영회장 이경수. 강태석은 이경수에 대한 조사를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이틀 뒤 보고서가 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경수는 현재 이 시장 일대의 부동산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장 골목 전체를 매입하여
복합 상업 시설로 개발하려는 컨소시엄의 내부 관계자입니다. 그런데 정은 반찬이 자리한 건물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에 해당합니다. 이 건물의 임차인인 정은이 나가지 않으면 개발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강태석은 그 보고서를 읽고 멈춥니다. 이경수가 정은을 쫓아내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미혼모, 아이 아버지, 불명, 알 수 없는 남자들. 이 소문들은 정은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강태석의 아들 강준혁이 정은과 결혼하려 한다는 소식을 이경수는 어떤 경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경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원했습니다. 정은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대형식품그룹 회장인 강태석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강태석은 보고서를 덮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소문을 믿었다. 일부분은 믿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 한켠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석은 처음으로 정은에게 진지한 대화를 청합니다. 한정은 씨, 오늘 저녁 드실 시간 있소? 정은이 강태석을 봅니다. 서아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뭔가 사다 와도 되겠소? 정은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태석은 시장 안의 분식집에서 칼국수를 두 그릇 사옵니다. 그것이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가게 안, 서아는 이불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정은과 강태석은 계산대 옆 작은 탁자에 앉습니다. 서아, 언니의 아이라고 했소. 예. 언니가 서아를 낳고 열흘 만에 사고가 났다고. 예. 강태석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 사실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정은은 칼국수를 한 모금 먹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서아, 엄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모예요. 이모가 키우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필요한 일인가요? 강태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약간 숙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소. 정은은 강태석을 봅니다. 회장님도 그 소문 들으셨어요? 들었소. 믿었어요? 강태석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입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알아요. 밖에서 보면 그냥 미혼모예요. 아이 데리고 가게 하는 여자. 그게 다예요. 정은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담담함이 강태석에게는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소? 정은이 잠시 멈춥니다. 짐작은 돼요. 이경수라는 사람이요. 정은의 눈이 잠깐 커집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알고 있었소? 몰랐어요. 확실히는. 근데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제 가게 나가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재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그래서 거부했소? 언니, 가게니까요. 강태석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 여자를 의심하러 왔다가 이제는 이 여자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음 날 아침 이경수가 정은 반찬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는 강태석이 시장에서 여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석이 어떤 정보를 모으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정은 씨, 나 좀 봐요. 정은은 이경수를 봅니다. 이경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목소리를 낮춥니다. 요즘 그 노인 자주 만나죠? 뭔 얘기해요? 그냥 손님이에요. 그 사람 강태석 회장이에요. 대형식품 회장. 알죠? 정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경수는 잠시 정은의 반응을 살피다가 말합니다. 정은 씨,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이 자리예요. 이 골목 자리. 정은은 이경수를 봅니다. 그 눈빛이 달라집니다. 처음으로 정은의 눈빛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번영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경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개발 프로젝트요. 번영 회장님이 그쪽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이경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집니다. 정은은 담담하게 말을 잇습니다. 누가 절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했는지 저는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이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은은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사 바빠요. 나가주세요. 이경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은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사흘 뒤 정은의 가게로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양복을 입고 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냉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정은 씨 맞습니까? 예. 저는 법무법인 서준의 변호사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한서아 양의 친권에 관한 사항으로 왔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서아, 아빠, 연락이 온 건가요?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한서아 양의 친부 박진혁 씨가 최근 국내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분이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정은은 그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나갑니다. 정은은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서아가 정은을 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모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작은 손을 뻗습니다. 정은은 서아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이 작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정은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습니다. 박진혁은 서아의 친부입니다. 그는 한미은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살았던 남자입니다. 미은이 임신을 했을 때 그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서아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해외로 나갔다는 말만 남기고 미은은 혼자 서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로 서아를 낳은 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은은 그 순간 이후로 박진혁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친권을 그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들고. 정은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서아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서아는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언니, 미은의 눈매가 있습니다. 코는 분명 미은의 코입니다. 정은은 그 얼굴을 오래 봅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습니다. 골목에는 서늘한 바람만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덕이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정은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낭복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하던데. 정은은 잠시 박순덕을 봅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박순덕은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은 앞에 앉습니다. 정은 씨, 나한테만 얘기해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는 줄게요. 정은은 박순덕을 봅니다. 이 여자는 오래전부터 정은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서아, 아빠가 나타났어요. 박순덕의 눈이 커집니다. 친권을 주장한대요. 박순덕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정은의 손을 잡습니다. 정은 씨, 그 사람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생각해 봤어요? 정은은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경수 씨가 개입됐을 거예요. 정은이 멈춥니다. 박 씨 아주머니,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경수 씨 사람들이 요즘 이상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뭔가 급하게 정리하려는 것 같아. 정은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박진혁이 오래전에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 그 타이밍이 이경수가 마지막으로 가게를 찾아왔던 것과 일치합니다. 이경수는 정은을 직접 쫓아낼 수 없다면 서아를 빼앗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서아가 없으면 정은은 이 가게를 지킬 이유가 약해집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경수의 계산이었습니다. 강태석은 그 소식을 강준혁에게서 듣습니다. 강준혁은 정은에게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은 씨한테 서아 친부가 나타났어요. 친권 소송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강태석은 전화를 끊고 이경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보고서가 옵니다. 이경수가 박진혁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경수는 박진혁에게 법률 비용을 대주는 조건으로 서아의 친권을 주장하게 한 것입니다. 박진혁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일도 없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정은을 괴롭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강태석은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분노입니다. 그는 오래간만에 이런 분노를 느낍니다. 자식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본 것 같은 그런 분노. 그는 잠시 그 감정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직접 행동하기로 합니다. 강태석은 이경수를 직접 만납니다. 장소는 시장 근처 커피숍입니다. 강태석은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이경수는 강태석이 자신을 만나자고 했다는 말에 기대를 품고 옵니다. 혹시 사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입니다. 강태석은 이경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내밉니다. 박진혁과의 계약서요. 이경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걸 어디서? 당신이 박진혁에게 연락한 날짜, 이체한 금액, 법무법인 이름 다 있어요. 이경수는 말을 잃습니다. 강태석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박진혁에게 연락해서 모든 것을 철회하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활용될 것이오. 이경수는
몇 가지 말을 시작하려 하다가 멈춥니다. 강태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은 설득의 여지를 주는 눈빛이 아닙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경수는 결국 봉투를 집어듭니다. 그날 오후 박진혁의 변호사에게서 정은에게 연락이 옵니다. 친권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정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게 안 선반 위 언니의 쪽지를 봅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정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언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소리가 없는 말로. 언니, 우리 서아 지켰어. 강태석이 서울로 돌아가는 날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합니다. 그는 여관을 나와 마지막으로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정은 반찬 앞으로 향합니다. 가게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강태석은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봅니다. 정은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하는 등에 엎여 있습니다. 도마 소리, 국물 끓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숨소리. 그것이 이 새벽의 소리입니다. 강태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것은 처음 이 가게를 봤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외감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혼자서 죽은 언니의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삶 앞에서 강태석은 처음으로 작아집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서 있습니다. 오래.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강태석이 서울로 돌아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이 시장에 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옆에 강태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강태석은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강태석에게는 의미가 있는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숨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정은 반찬 앞에 섭니다. 마침 정은이 가게 앞에서 반찬통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서하는 유모차에 앉아서 골목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은이 두 사람을 봅니다. 강준혁은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이 순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강태석이 정은 앞에 섭니다. 한정은 씨, 예. 나는 당신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왔소.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 한 장을 보고 직접 보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왔소. 그리고 여기 와서도 처음 며칠은 그 판단을 확인하려고 눈을 돌렸소. 정은은 강태석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소. 그것을 말하러 왔소. 강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사과를 하는 방식입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변명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합니다. 정은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석이 잠시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화해인지 용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마무리인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은이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느낍니다. 강준혁이 앞으로 나옵니다. 정은 씨. 정은이 강준혁을 봅니다. 강준혁은 말을 이어가려다 멈춥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합니다. 서아, 돌잔치 같이 해도 될까요? 정은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갑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지금 정은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서아의 돌이 다가옵니다. 정은은 오래 고민합니다. 서아의 돌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작게, 혼자서, 아니면 가게를 닫고 아무도 없이. 그것이 정은의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순덕이 말합니다. 정은 씨, 서아가 크면 자기 돌잔치 사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요. 강준혁이 말합니다. 정은 씨, 혼자 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강태석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가게에 들렀다가 서아를 잠시 안아봅니다. 서아는 낯선 노인의 품에서도 울지 않습니다. 그냥 그 노인을 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강태석은 그 눈을 봅니다. 언니를 닮은 눈이라고 정은이 말했던 그 눈. 서쪽 하늘 노을처럼 따뜻하게 자랐으면 한다고 미은이 이름을 붙였던 그 아이. 강태석은 그 아이를 아는 채로 말합니다. 돌잔치 내가 준비해도 되겠소? 정은이 강태석을 봅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야 하오? 정은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받는 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고 했잖아요. 강태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건 내가 실수를 했소. 그 실수에 대한 미안함으로 주고 싶소. 그게 이유가 되겠소? 정은은 강태석을 봅니다. 이 노인은 변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의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 변화가 진심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은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은은 압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면 작게 해요. 시장 골목에서 시장 사람들이랑 같이요. 강태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소. 서아의 돌잔치 날입니다. 시장 골목 한켠에 작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테이블 몇 개가 놓이고 시장 상인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박순덕은 김밥을 만들어 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는 사과를 깎아옵니다. 야채 가게 아저씨는 감자전을 부쳐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에는 정은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놓입니다. 서아는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분홍색 한복, 볼이 통통하고 눈이 반짝거립니다. 정은은 서아를 무릎에 앉혀놓고 사람들을 봅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박순덕, 과일 가게 할머니, 야채 가게 아저씨, 그리고 얼굴이 조금 붉어진 채로 한쪽에 서 있는 최영숙도 보입니다. 최영숙은 사람들이 알게 된 뒤로 며칠 동안 정은에게 말을 못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녀 나름의 사과 방식입니다. 강준혁은 정은 옆에 서 있습니다. 강태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그는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정은과 서아입니다. 돌잡이가 시작됩니다. 서아 앞에 여러 물건이 놓입니다. 실, 연필, 돈 마이크, 그리고 작은 밥주걱. 박순덕이 밥주걱을 놓으면서 웃습니다. 음식 복 있어라고 밥주걱도 넣었어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서아는 잠시 물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손을 뻗습니다. 서아가 집은 것은 밥주걱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정은 씨 닮았네. 웃음이 터집니다. 정은도 웃습니다. 그것이 오래간만에 정은이 짓는 진짜 웃음입니다. 꾸며진 것이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웃음. 강태석은
그 웃음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첫날 이 여자를 보면서 무엇을 판단했는가? 아이를 업고 칼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받는가? 아이를 업고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여는 이 여자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가장 조용하게 들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열흘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것이 부끄럽고 또 감사합니다. 돌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석이 앞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강태석은 잠시 시장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강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골목에 외지인으로 왔다가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은 저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강태석은 정은을 봅니다. 저는 이 가게에 처음 왔을 때 한정은 씨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아이의 사정도, 가게의 사정도,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 몇몇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최영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강태석은 말을 이어갑니다. 이 골목에서 돌던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일부 믿었던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여자에게 한 번쯤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덕이 눈물을 훔칩니다. 강태석은 정은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은은 강태석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 두 마디가 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큰 말입니다. 돌잔치가 끝난 뒤 골목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정은은 서아를 안고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서아는 오늘 하루가 피곤했는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모의 품에서는 울지 않습니다. 강태석이 가게 앞에 잠시 멈춥니다. 정은 씨, 예. 내 아들이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소.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있소. 아들이 쉽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소. 정은은 강태석을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겠소.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은 분명하오. 강태석은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골목을 걸어 나갑니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 있던 낯선 노인의 뒷모습과 지금 이 뒷모습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판관의 걸음이었고 지금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의 걸음입니다. 강태석은 골목 끝에서 한 번 돌아봅니다. 서아, 건강하게 키우시오. 정은은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합니다.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안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재래시장 골목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 정은 반찬, 간판, 불빛이 골목에 퍼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정은이 서아를 업고 들어옵니다. 서아는 이모의 등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정은은 아이를 천천히 업은 채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채소를 썹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그 소리가 새벽 골목에 퍼집니다. 선반 위 쪽지가 보입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정은은 그 쪽지를 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그 쪽지를 보고 살짝 웃습니다. 언니,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에 업힌 서아가 잠결에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대답인 것처럼 정은은 다시 칼을 움직입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박순덕의 김밥집 불이 켜집니다. 야채 가게 물 뿌리는 소리가 납니다. 재래시장 골목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한정은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새벽 5시에 불을 켜고 언니의 쪽지 아래에서 서아를 등에 업고 오늘의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서아가 첫걸음을 뗀 날은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정은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 동안 서아가 혼자 이불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정은의 다리 쪽으로. 정은은 그 순간을 봤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립니다. 서아가 그 품으로 걸어옵니다. 세 걸음. 그리고 정은의 품에 쓰러집니다. 정은은 그 아이를 꽉 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서아. 그 말이 새벽 가게 안에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선반 위 쪽지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봅니다. 손으로 만든 음식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이은, 정은은 서아를 안은 채로 선반 위 쪽지를 봅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웁니다. 보고 싶다, 언니. 그 말이 새벽 5시의 작은 가게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어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